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던 이제 북한에 있는 자녀가 이 월남하기 전에 자녀지요. 서울에 있는 자기 아버지, 월남한 아버지한테 상속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이겼습니다. 그 돈이 무려 169억 원에 상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는지 이 자초지정을 쭉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나훈아 이제 은퇴 무대 인천에서 1번 타자로 시작했어요. 이제 전국을 6월까지 돌게 돼 있는데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나훈아 하면은요, 이 뭐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직격을 날리는 이러한 발언을 해서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윤재원 원내대표가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뽑았어요. 비대위원장을 딱 오늘 당선자 대회에서 방금 전에 공표를 했습니다. 황우여 전 당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 원내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철규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목소리 센 안철수와 윤상현 의원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검찰 내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너무나 많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무슨 뭐 이 박봉인이 또 일이 많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악마 프로그램에 이 프레임에 검사들이 그냥 힘이 빠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 가더라도 너도 나쁜 일 됐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아주 너무나 십상이 돼버렸다. 자, 그리고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자, 이 경무에 시달리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 수사권이 경찰로 다 많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검찰의 이제 이 보안 문제가 시급한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해체시키겠다는 말만 지금 외치고 있으니 이거 참 큰일이다.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그런 이제 보안 조치가 굉장히 시급하다. 요런 거를 역설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선일보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황우여, 지금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당 상임 고문을 지명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황우여 대표는요, 5선 의원 출신이고요. 18대에서 원내대표, 19대에서 당대표를 역임했고 2012년도에 대선을 관리했던 여권의 원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당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요소들은요, 어수룩한다 하더라도 당수가 8단이야. 그러니까 뭐 아주 고단수를 쓰고 있는 정치 구단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재옥 권한 대행의 발언을 보면은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다. 무난하다, 이런 얘기가 들죠. 그래서 뭐 장관도 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황우여 전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친윤의 이철규 의원이 뜨니까 이 비윤 쪽에서는 김도읍 의원, 부산에서 이번에 이제 4선에 선거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자, 김도읍,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아주 강단 있게 야권을 제압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좀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를 바랬는데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철규의 대항마가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자, 그런데 이철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했던 당정의 핵심 관계자 아니냐, 이런 분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일부 친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친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당과 대통령실에 모두 부담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세게 비판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아침에 SBS에 나와가지고 벌을 받을 뿐이지 상을 받을 뿐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뿐이지 상을 받을 부분은 아니다.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고 혁신과 쇄신의 타이밍이 아니냐. 친윤,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이 나서는 게 과연 국민들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그 민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게 당과 대통령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황우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철규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의 얘기는 이철규가 원내대표 돼? 그러면 우리 그 개혁신당에서는 절대 협조를 일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황우여 본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데 지금 결국 여권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반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풀어내야 할 사안들을 아직도 여권이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영수회담으로만 밀어내놓고 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두 사람이 합의했으면 좋겠고 25만 원 민생 지원금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신문에서,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죠. 뭐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아주 잘 써요. 유창선 박사가, 그 서울신문에 열린 세상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말이죠. 제목이 한동훈의 앞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한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는 그 다음에 홍준표 참 못됐다. 신평도 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있다. 그러나 한동훈이라는 그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바람에 100석도 얻기 어려운 것을 108석까지는 얻은 것 아니냐. 이거 한동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일종의 권력 투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한동훈의 이 한계, 단점, 이런 거를 보완하는 일을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한동훈은 좀 미완성의 정치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홍준표 같은 그 실패한 과거 인물로 돌아가는, 즉, 과거의 보수로 돌아가는, 낡은 보수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명운에 보수 정당이 앞길이 좌우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나경원이도 있다. 그리고 이준석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이렇게 있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한동훈이야말로 경쟁에서, 여러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 기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보수 정치가 각성하고 달라져야 국회 권력이 된 진보도 긴장하고 절제하게 된다. 아주 옳은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홍준표가 욕하는 거, 이건 더 이상 말해도 아시겠지만은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집권단, 그래서 이제 이 결론, 한말로 얘기해서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바라보는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 원색적 비난하고 있어요. 신평도 한술 떠요.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가진 과신이다.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볐다. 이렇게 힐난을 하고 있어요. 자, 한동훈은 국민의힘 안에 자기 세력이 없는 인물, 그래서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지만은 당내 여론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정말 이 홍준표 주장대로 한동훈은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냐?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다면 국민님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친윤 지도부가 민심에 떠밀려 물러난 뒤에 국민님은 선거를 이끌 구심조차 부재한 상황이었고 팬덤층을 보유한 한동훈이라도 등판하지 않았으면 100석조차 얻기 힘들었을 것이 국민의힘 상황이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씌우는 것은 일종의 권력투쟁이다. 물론 한동훈이 드러낸 한계도 많은데 이제 공천, 감동 없는 공천, 그리고 중도 확장성,
이거 이제 태도가 분명하지 못했고, 실용보수와 이념보수 사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여권의 자원을 최대한 결집시키지 못한 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개인 플레이로 선거를 치렀다. 무엇보다 여당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2조 심판론만 반복했고, 한동훈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자신의 말대로 공부와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에게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채우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아직 미완성의 정치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홍준표 같은 흘러간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판을 흔드는 모습은 새로운 보수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보수의 살기는 미래로 가는 것이지 낡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명운에 보수정당의 앞길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정치에는 오세훈 시장이라는 자산도 있다. 오 시장은 이념 보수가 아닌 실용주의적 사고로 시정을 운영해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비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찬밥 시대를 면치 못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도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생환해서 돌아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여러 문제가 눈에 띄지만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면 보수정치 대권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요,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데 한동훈은 이제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기로에 있다. 정치인으로서 거쳐야 할 당연한 코스고 거기에 꽃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거부 정수도 무시 못할 부담이다.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정치의 재건은 한동훈이든 누구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인물에 의해 선도돼야 한다. 이제라도 보수정치가 각성하고 달라져야 국회 권력이 된 진보도 긴장하고 절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유창선 평론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만의 책임은 아니다. 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나마 백석이라도 거진 것 아니냐. 그리고 홍준표와 같은 과거 낡은 인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민주당도 즉 진보도 긴장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나훈아, 지금 이제 이 은퇴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 나훈아 은퇴 공연과 관련해서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1차 한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자, 이거 무대가 참, 레스트 콘서트 고맙습니다. 요거를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스트 콘서트 일정을 보면요, 4월 27, 8일 날 인천, 5월 11일 청주, 18일 울산, 6월에 1일 날이 장원, 15일 날이 천안, 22일 날이 원주, 그리고 7월 6일 날이 전주, 그리고 이제 후반기 일정은 추후에 공개한다. 그래서 전국 순회 공연 하는데요. 전국 순회 공연 1년 내내 하는 걸 보면 은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은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은퇴하는 사람 봤어요? 은퇴한다고 수백 번 얘기하고 은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끝장을 봅니다. 나훈아, 지금 나훈아도 지금 전국 공연을 갖다가 은퇴 공연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4월부터 12월까지. 그 4월 27일, 8일 나 은퇴했으면 안 해야지. 글쎄 이건 제가 생각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잖아요. 돌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은퇴할 수 없어. 자꾸 나보러 나오라는데 내가 안 나가는 것도 민의에 반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국민이 불러줘서 나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기 없는 사람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그러면 욕먹죠. 근데 나훈아는요, 하도 나오라 해서 나왔다. 도저히 은퇴를 허용하지 않더라. 이거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하면 더 열광적인 박수가 나온다. 이게 나훈아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로 가수들, 이게 마치 지금 아이돌 그룹만 이 K컬처, K팝 해서 세계를 지금 완전히 그래서 대한민국의 연성 권력 핵심, 전 세계 지금 1등이잖아요. 옛날에 팝송이 전 세계 잡았는데 지금은 이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를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기회에 쫙 바람을 타고 이 원로 가수들도 말이죠. 한번 이 세계적인 무대를,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우리 한국 가요를, 대중가요를 싹 아이돌 그룹처럼 누비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나훈아라든가 남진이라든가 이미자라든가 많잖아요. 요런 분들도 여러 가지 이 전략을 한번 착하게 세워갖고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훈아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훈아 지금 인기도 인기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정치 외교안보 요 이제 논평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나훈아가 상당히 센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김정은이 직격탄, 이 뚱돼지, 딱, 이렇게까지 딱 얘기하면서 날렸다? 이 얘기는요. 문재인 너도 똑바로 들어. 이런, 그, 김정은이하고 네가 놀아놨지?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오나,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매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정도의 지금,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나오나 뭐, 이 노래 뭐, 한 2600곡 정도 불렀고, 불렀고요. 1200곡을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제, 내용, 이 음악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노래 이제 후렴구 띠리띠리띠리 이게 지금 나훈아의 그 상당히 유명한 경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노래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이 고흥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전 북쪽 나라를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긴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고,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이 혼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면 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대고요. 이젠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맞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하더라. 북쪽에선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이러니까 관객들이 옳소 그렇지 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옳은 얘기죠. 이거 문재인이가 좀 나훈아 공연을 갈 수 있게요. 누가 좀 문재인한테 김정숙에 표 2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뭐 자기가 그렇게 몇 년간 애지중지하던 반려견도 돈 안 쓰겠다고 버리는 사람들인데, 이거 티켓도 안 보내주고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더군다나 김정은 욕했는데 안 가죠. 그래서 무료 티켓을요, 나훈아 그 연예기획사 뭐 여기에서 좀 그 양산 책방 앞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책방으로 여기에 꼭 좀 표 2장 플러스 거기 직원들에서 한 10장만 보내줘갖고 이 나훈아 공연에 오는지 한번 보도록. 그래서 나훈아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칼럼을 썼어요. 김태훈 논설위원의 칼럼을 보면은 만물상 칼럼입니다. 나훈아의 은퇴 무대. 그래서 최근에 은퇴한 아주 멋진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앨리스 번로 뭐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이 2012년대 13번째 소설집 디얼 라이프를 내면서 절필을 선하고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멀로의 걸작.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이대호. 작년에 팬들이 박수 속에서 그라운드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3할 타자로 선수복을 벗고 은퇴했는데 그 해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유일한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은퇴 대회는 이제 나훈아도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57년간 연예인 생활을 해왔고 66년도에 천리기로 데뷔했고 갈무리 잡초 사랑 영영 무시로 2600여 곡을 발표했고요. 작사 작곡으로 1200곡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120곡이 넘는 히트곡으로 전국 노래방 반주기에서 가장 많이 곡이 수록된 국민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의 노래를 보면 한국 현대사가 그대로 녹아 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인기. 김정은이가 당시 나훈아는 왜 왔냐? 왜 왔냐? 이렇게 물었을 정도가 되고요. 북한 청년들이 나훈아의 노래 사내, 이 사내를 부르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이게 북한 청년들에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칼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주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이 연예인, 이 가수, 대중가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정말 부러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내부 망에 올라와 있는 젊은 검사의 글이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진현 부장검사인데 연수원 36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연수원이 17년 한 10년. 그러니까 딱 9년 후배네요. 젊은 검사죠. 대구지검의 여성아동범죄부 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난 25일 날 검찰 내부망에 젊은 검사들의 찰검찰화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젊은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는 거, 최근에 2019년도에 19명인데 보니까 2022년도에는 41명, 3배가 넘게 현직을 떠났다는 겁니다. 10년치 이하 젊은 검사들이. 왜 떠났는가 했더니 정치권에서 검찰을 갖다가 악마화 시키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직장이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그래야 되는데 악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사기가 올라갈 수가 없죠. 힘이 빠지죠. 일하고 싶지 않죠. 검사 옷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첫 번째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젊은 검사들이 사직하는 주요 원인이 경무와 박봉이고, 앞으로 검사는 법원과 로펌을 가기 위한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글도 많이 봤는데, 그러나 경무나 잦은 인사이동, 급여의 문제, 이런 것은 일신상의 이유만이 검찰의 가속화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게 이제 아니다. 그 다음에 수년 사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도 설치되고, 그리고 직접 수사 범위, 개시 범위도 축소되고, 수사 지휘권도 폐지됐는데, 이렇게 검찰 권한이 대폭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적인 이슈가 된 사건의 수사로 인해서 검찰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당하게 이 악마화되고 있고, 이런 악마 프레임이 또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가족 중 누군가는 지인들로부터 검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결국은 집에 들어오는 검사한테 너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까지도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일선의 수사 지연 상태가 심각해졌음에도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고 오히려 검찰 해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사건의 99.9%에 해당되는 민생 사건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지연이 발생했는데,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라고 하는 수사권 조정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사건의 0.1%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지난 검찰 개혁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검찰 해체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김민석이잖아요. 최근에 이화영 이 재판을 보면서 검찰 해체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0.1%의 일부 정치인들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서 99.9%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눈을 감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검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현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법원의 판사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곳에서 이 가족과 함께 생활이 가능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탈검찰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가 질서가 유지되는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서 유능하고 사명감 높은 검사들의 탈검찰화 현상을 그대로 방관만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다. 검찰 내부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서 선의를 가지고 함께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검찰이 말이죠, 이 악마화하는, 이게 좀 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탄핵까지 하고 있는 이 법의 남용이죠. 이거 뭐 전부 헌재에서 뭐 각각 기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반성문을 쓰게 만드는 압박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말이죠, 뭐 이 한 주 사이에 2번씩이나 음주운전에 걸리는 검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기강도 자체적으로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이 장치도 필요하다. 정신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북한에 있는 남매가 한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 재산에 상속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 재산이 말이죠, 무려 196억이나 돼요. 이 승소한 재산이 196억. 근데 이걸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자, 가져가려면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든가 아니면 통일이 되는가, 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예. 자, 그래서 요게 자료화면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기사는 굉장히 길은데 우리가 참고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월남 이 가족들, 가장 여러분들, 재산이 많으신 분들, 이거 재산 관리 잘 하십시오. 안 그러면 북한에 혹시라도 이제 자녀 남겨놓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는데, 서울에서 꾸민 새로운 가정의 자식들 사이에 자기 아버지 재산을 두고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 있는 원래 이 자손들도 그 법률 싸움으로 두른다. 이게 딱 그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재산 유산 196억 원,
북한 남매가 상속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수백 원대의 유산을 남기가 됩니다. 4월에 남한에 있는 이 자녀들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소송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북한 남매가 먼저 친자 확인, 왜냐면 이걸 받으려면 내가 진짜 그 아버지 아들이야, 이걸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예요.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니까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상속받을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6개월 후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나도 좀 상속 좀 줘, 요런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도 승소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도 승소하고, 그래서 196억 원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안 돼요. 왜? 아니, 북한에 살면서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그러니까 요 행사하려면 탈북해서 서울로 오든가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요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재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어디 이렇게 많으냐? 이걸 보니까 말이죠. 196억 2,400여만 원인데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이 대지가, 토지가요, 93억 8천여만 원. 은행 예금이 85억 8,900여만 원. 어마어마하네요. 중구 소재 이 건물이 8억 4천여만 원. 야, 재산 진짜 어마하게 많아요. 요 재산이 이제 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근거법은 뭐냐? 북한 남매가 이 유산을 상속하게 된 근거는요, 2012년도에 마련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 특례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북한 자녀들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도 실제 상속이 된 지 10년이 넘었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10년 이내니까. 그래서 최장 10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현행 민법에 규정된 일반 상속 회복 청구 기간과 동일하다. 예. 자, 그래서 이 남북가족특례법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남매가 탈북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재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데 북한 당국도 이 소송 결과를 알기 때문에 탈북이 되겠느냐?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매가 재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가족특례법을 보면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을 상대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에 시행됐고요. 이 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 상속을 받더라도 그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재산이 북한에 유출돼서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뭐 이 군 예산으로 전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